Üste kök tegri, Asra'ya kız yer kılındıkta, ikinara kişi odlu kılınmış. Kişi odlunda üze eçümapan bumun kagan, istemi kagan olurmuş. 6세기 중반 유라시아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부민과 이스템이라는 두 형제가 알타이 산맥에 사는 유목민 대초원 전사 부족인 투르크 아시나 부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아시나 부족은 이 지역의 다른 부족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을 타고 활과 화살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투르크족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최고 통치자인 탱그리의 추종자였으며 사회를 규율하는 고대 투르크 전통인 퇴레를 고수했습니다. 이 부족은 또한 대장장이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종교적 관용이 만연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존중이 기대되며 혈통을 신성하게 여기고 여성도 남성만큼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나 투르크족은 강력한 아바르루란 제국의 신민으로 전락했습니다. 부민과 이스테미는 착취에 대한 복수와 분열된 투르크 부족의 통합을 꿈꾸며 루란의 통치자 아나구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투르크 민족은 더 이상 몽골 귀족의 게임에서 졸이 아니라 지리가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의 설계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시나 혈통의 역사이자 우크라이나와 코카소스에서 중국과 한국의 국경까지 날개를 펼칠 그레코-투르크 제국이 탄생한 도가니입니다. 부민과 이스테미는 투르크 문화 전체를 정복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대륙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늘의 투르크인 여러분, 하지만 아시나 투르크 부족의 기원 이야기는 영광과 명성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작은 오르콘 비문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비문은 552년에 시작된 루트 투르크족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시기보다 한 세기 전 중국의 역사 문서에 따르면 투르크족은 광활한 대초원이 아닌 내몽골의 간수 회랑에 거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훈족 출신의 여진 왕조가 통치하는 북량이라는 정치체에서 다양한 민족과 공존했습니다. 터만과 메테칸이 세우고 거의 유라시아 초원 지대를 통치했던 대훈 제국이 붕괴한 지 수세기 후 이들의 부족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흉노족 중 량 국가가 마지막 후계 국가 중 하나로 등장했지만 중국의 관습을 받아들이고 신익화되었습니다. 운명적인 어느 날 투르크 몽골 출신의 북이라는 국가가 량을 공격했습니다. 이 침략으로 간수성의 한 마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한 소년을 제외하고는 생존자가 없었습니다. 위나라 병사들이 소년을 발견했지만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소년의 팔다리를 잘라 근처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암컷,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푸르스름한 밤빛에 반짝이는 털을 가진 암컷 늑대는 그의 시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아이의 곁을 떠났지만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돌아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는 결국 살아남아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우 신화적으로 보이는 순간 암컷 늑대와 살아남은 아이는 융합했습니다. 즉, 암컷 늑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침략자들은 이 지역에 다시 나타났고 늑대 인간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다가오자 늑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가오창, 즉 현대의 투르판으로 알려진 산악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1000km를 순식간에 주파하는 놀라운 속도 때문에 역사가들은 그녀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주변의 산악 지형에 둘러싸인 울창한 계곡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늑대와 인간의 교잡종 후손인 새끼 10마리를 낳았습니다. 10마리의 새끼들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양육을 받으며 튼튼한 남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주변 산을 부술 정도로 강한 망치를 만들었습니다. 수컷들은 암컷 늑대의 안내를 받아 계곡을 벗어나 인근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현지 가정과 결혼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역사적 이야기에 따르면 남성 중 한 명 또는 모두가 늑대 인간의 이름인 아세나를 기리기 위해 아시나라는 성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마을을 파괴하고 아버지를 학살한 자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이 신화에는 많은 변형이 있으며 투르크 민족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살아남아 정복자로서 세계 무대에 다시 진출한 아세나 이야기와 에르게네콘의 전설을 모두 아우릅니다. 실제로 이 늑대 이야기는 중국과 인근 지역에 살았던 우순의 자료에도 변형된 버전이 등장합니다. 고아가 되었다가 나중에 티베르 강에서 암컷 늑대에게 발견된 두 소년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이야기와 매우 모호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늑대는 두 소년에게 젖을 물렸고 파우스툴루스라는 사람이 두 소년을 발견하여 키운 후 로물루스는 로마를 건국했습니다. 여기서 암늑대는 다른 역할을 맡았고 늑대 동물은 나중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투르크족의 역사에는 신화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양나라가 멸망한 439년의 아시나라고 불리는 500 가구가 간수에서 알타이 산맥으로 이주한 사실과 일치합니다. 이 가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그렇게 멀리 북쪽으로 이주할 수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타이를 새로운 터전으로 선택한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산악 지역은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자연적인 경계 역할을 합니다. 약 3,200km 길이의 산맥은 빙하, 고산초원, 침엽수림 등 다양한 생태계로 유명합니다. 가장 높은 본구리는 4,950m의 벨루카 산입니다. 이 지역의 고고학 유적지에서 암각화, 고분, 유물 등이 발견되어 이곳에 살았던 밀레니엄 이전 문화에 대한 통찰. 훈족과 화이트 훈족을 포함한 많은 훈족은 알타이에서 유래했거나 적어도 한동안 알타이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틸라의 훈족도 판노니아 분지의 중심지에서 알타이 산맥까지 직접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세기 중반 아시나 투르크족이 이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역사책과 다큐멘터리, 특히 서방 국가의 역사책에서 대초원 벨트의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초원 민족은 실제로 반유목민이었습니다. 즉 동물들을 위한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완전 유목민과 달리 반유목민은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후 조건으로 인해 계절에 따라 원래의 정착지를 떠났습니다. 여름에는 서늘한 북쪽으로 이동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알타이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튀르크 부족의 활동 영역은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알타이라는 이름은 터키어와 몽골어로 황금산을 의미합니다. 중국 역사가들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투레우키우라는 단어가 투구 또는 강한 이를 의미한다고 생각했고 알타이의 특정산이 투구레울 닮았기 때문에 아시나는 투르키우라는 용어와 동의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구트 비무니 성은 2명의 일본 학자에 의해 해독되었지만 우리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통해 그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나가 아닌 투르크족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나 부족의 생활 방식은 물론 다른 투르크 부족의 생활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아시나 부족의 사회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구조가 어떠했는지는 확실합니다. 가족은 보통 부부와 2~3명의 자녀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가족은 매우 튼튼하고 사소한 기후 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일종의 텐트인 유르트에서 살았습니다. 유르트는 말 그대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일반인과 귀족 모두 유르트에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족 내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특정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형당했습니다. 소는 식량 공급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소를 훔치는 행위와 절도는 일반적으로 추방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적군이 전투에서 패배하여 쓰러진 후에도 그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남성이 수렵과 전쟁을 담당하는 동안 여성은 집에서 가사를 책임지고 부족의 조직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성도 전투, 특히 활쏘기에서는 남성만큼이나 능숙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병대는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말은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고 전투 중 기습 공격으로 적군을 기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투르크족에게 가장 중요한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대초원 기병대의 기술은 놀랍지 않습니다. 결국 말 사육과 기병대는 중앙아시아에서 발명되었으니까요. 이 사회의 기초, 법률 및 전통을 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투르크 민족의 고대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건국하면서 많은 요소가 채택되었고 퇴레는 야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구성원이 사망한 후 부족 전체가 참여하는 장례식이 조직되었습니다. 시신을 천막에 안치하고 친척들이 고인을 기리기 위해 양과 말을 도살하여 천막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기도가 낭송되었습니다. 대음날 고인이 시신과 모든 개인 소지품은 화장굴하고 불에 태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인이 유품과 함께 묻히기도 했습니다. 말이 죽은 자를 저승으로 데려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알타이의 아시나부터 훈족의 아틸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투르크 민족은 하늘의 최고 통치자인 탱그리의 추종자였어요. 원래 탱그리는 하늘과 동등한 존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인화되어 하늘에서 통치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그는 괴크 탱그리라고 불렸죠. 고대 터키인들은 샤머니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추상적인 하늘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통치자이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 기도했습니다. 사후의 사람들의 영혼은 하늘로 날아가 플라잉이라는 영역에 도달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평화롭게 쉬며 조상을 비롯한 다른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후 세계에는 타마그라는 또 다른 세계도 있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지하 세계와 마찬가지로 이곳은 불결한 영혼과 죄를 지은 사람들의 영혼이 정화되는 곳이었죠. 탱그리가 하늘에서 쉬는 동안 지하 세계는 에르릭 신이 지배했습니다. 탱그리는 인도 유럽이 하늘 신 다이우스와 수메르 신화의 양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신은 우마이였습니다. 우마이는 모든 태아의 보호자로서 태아와 오메온이 이 안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지켜주는 신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임무가 그녀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영혼으로 구성된 네 번째 세력을 예르수라고 불렀어요. 예르수는 탱그리가 선택한 사람들로 우즈마그를 떠나 지구로 돌아와 친척과 일반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르수는 강, 호수, 알타이, 산맥과 같은 산 등 자연의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르수가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별한 장소 중 하나는 한택리입니다. 매년 나침반의 네 지점에 있는 주술사들이 한택리를 순례하며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한 종교의식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물론 샤먼은 천계와 인간계 사이를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 사이에서도 존재했습니다. 터키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주술사가 될 수 있었으며 이를 캄이라고 불렀습니다. 각 캄은 약용 식물에 대해 잘 훈련되어 병자와 부상자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마녀로 분류되어 풍부한 지식으로 사냥당했던 이들과 놀랍도록 닮은 또 다른 요소입니다. 다행히도 캄은 터키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며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동물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와 자연은 굿이라는 생명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생명력이며 모든 것을 관통하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묶고 우리를 둘러싸고 세상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쿠트를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쿠트를 느끼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운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투르크의 통치자들은 탱그리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불렸으며 고대 단어 굿은 굿과 동의어입니다. 게다가 웨투켄이라는 곳을 통치한 사람들은 대초 원지대 전체를 통치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쿠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시나 투르크의 통치자들도 종종 쿠틀루와 같은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전설적인 요소는 차치하고서라도 쿠틀루는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더 카리스마 있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다른 많은 신들이 살고 있어요. 사실 그의 이름은 울루카인입니다. 울루카인은 하늘과 땅, 지하 세계를 연결했어요. 따라서 이 세 영역 사이를 오가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터키인들은 신들이 거처할 7층 또는 새로운 층을 믿었습니다. 우즈마그가 위층에 있는 동안 타마그에서 정화된 영혼은 생명나무의 3층에 살았습니다. 괴르크 시대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신들은 나중에 다른 투르크 민족에 의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의 투르크족 사이에서 울겐은 어머니 신이자 에를릭의 적이었습니다. 타타르족은 울겐의 아버지 카일라를 생명의 창조자로 숭배했습니다. 헝가리인들에게도 유명한 독수리 투그룰과 같은 신화 속 생물은 고대 터키인들에게도 흔한 존재였습니다. 다른 아시아 민족과 마찬가지로 터키인들도 용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신념 체계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미에서 지옥은 없었습니다. 탱그리, 우마이, 에를릭은 다른 문화의 신들처럼 상호작용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일했습니다. 이러한 힘의 균형은 터키인의 세계관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전쟁과 분쟁, 반란과 봉기, 폭풍과 홍수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발생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 사라지고 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갈등과 파괴가 일상생활의 일부가 아닌 한 삶의 흐름과 자연의 균형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신념 체계인 탱그리즘은 모든 터키인의 고유한 종교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후대의 자료에서는 탱그리를 터키인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시나와 다른 투르크 부족의 상황은 다른 현실을 드러냅니다. 투르크의 우주론이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그들은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후기 고대의 책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대제국들의 게임에서 단순한 졸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투르크 부족은 유라시아 대초원 지대에 퍼져 있었습니다. 동쪽의 바이칼 호수와 중앙 몽골에서 서쪽의 파노니안 분지와 루테니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모두 존재했지만 독립적인 투르크 국가는 훈 제국의 후계 국가 중 하나인 오노구르 연맹이 유일했습니다. 오노구르에는 나중에 독자적인 왕국을 세운 불가르족을 비롯한 많은 부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모든 투르크 부족이 루란 카가나테에 통치해 있었습니다. 카가나테는 전설적인 숲의 도시 웨투켄을 통치한 카간이 다스리던 제국을 말합니다. 루란족은 분명히 터키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몽골인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역사책에서 반복되어 온 이 논리는 루란의 다문화주의를 포착하기에 충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귀족들의 이름은 몽골과 투르크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지울루로 알려진 지배 왕조는 몽골 동후족의 후예라는 주장이 옳습니다. 동후족은 흉노에게 패배하여 몽골에서 쫓겨났고 그 후손들은 수세기 후 아시나족을 포함하여 한데 흉노와 동맹을 맺었던 모든 부족을 정복하거나 복속시켰습니다. 이 무렵 아시나 부족은 성장하여 알타이 지역과 그 너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나 부족의 지도자는
투르크 민족 중 아시나 종만이 사용하는 외래어인 얍구라는 칭호를 가졌습니다. 현 얍구는 아시나의 손자 투우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알타이에서 부족을 세웠고 투우의 아버지 아시아는 루란에게 복속되었습니다. 투우가 통치하던 408년 동안 여러 티엘레, 부족이 생겨났어요. 티엘레는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투르크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중국 이름은 가오체로 전차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초지를 찾아 유라시아 대초원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유목민이었기에 적절한 이름이죠. 곡투르크인들은 그들을 토엘로스라고 불렀습니다. 티엘레 봉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40 투르크 부족은 10년 동안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루란 제국이 내전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루란 영토로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522년 아나귀가 왕위에 올라 제국을 통일하고 그의 기치 아래 제국을 통합했습니다. 하지만 티엘레 투르크는 어김없이 공격했습니다. 겁에 질린 아시나 족은 공격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루란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티엘레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아나귀는 결정적인 전투에서 티엘레를 물리쳤습니다. 투우가 중립을 택하고 터키인들을 먼게에서 해방시킬 기회를 잡지 않은 이유는 미스터리인 것 같습니다. 티엘레는 그가 안보상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겁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도를 한눈에 보면 아시나의 공영이 드러나며 투우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을 잘 알고 있던 투우는 다양한 위협과 기회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투르크 투오바가 중국 북부와 내몽골의 웨이 제국을 세웠습니다. 투오바는 100년 전 투우의 조상들을 멸망시켰던 바로 그 국가였습니다. 위나라는 이제 거란 쪽, 그리고 한민족의 가장 큰 왕국이었던 고구려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투우족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북쪽에서는 고립된 원투르크족과 사모예드족이 척박한 시베리아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서쪽에서는 수십 개의 부족이 모여 사는 불안한 광경이 그들을 완전히 막기에 충분했습니다. 남서쪽에는 또 다른 대제국 헵탈족이 통치했습니다. 화이트 훈족과 루란족은 탈인 분지를 장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어요. 이 남부 분지에는 중국, 인도 아리아, 불교 민족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도시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수익성이 높았지만 실행하기에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 결과 투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을 잃지 않고 이주할 곳도 없었고 제국을 확장할 기회도 없었죠. 기본적으로 아시나족은 분쟁 지역에서 벗어나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독립하지 않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루란을 섬겨야 했습니다. 대장장이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루란과 다른 부족에게 무기와 갑옷을 공급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시나가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움직이지 않는 한 태오키인들은 자신들이 사세울레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주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던 시대 한가운데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세대. 투우의 아들은 부민과 이스템이었습니다. 몇 살 위인 부민은 얍구의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두 형제는 터키 가문의 역사와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들 사이에서 자란 그들은 사냥과 전쟁에도 익숙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아시나가 군주 편에 서서 싸워야 했던 루란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투우가 죽었습니다. 부민은 투르크족의 우두머리이자 투르크족의 얍구가 되었습니다. 반유목 사회에서 권력을 향한 탐구는 종종 형제 간의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훈 제국의 아틸라와 블레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두 왕은 서로 상대방을 폐위시키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100년 후 알타이 산맥에서 부민과 이스테미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테미는 부민의 군대를 이끄는 2인자가 되었습니다. 아시나 부족의 수는 이제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아시나 부족의 새 지도자는 아시나 이후 가장 야심찬 투르크인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영토를 공격하던 중 예상치 못한 원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고대 자료에서 투르크족은 고대 그리스어 투르크와 비슷한 투르크시아로 불립니다. 중국의 여러 왕조의 연대기 작가들은 부민이 이끄는 군대가 정주 사회와 유목 사회 사이의 자연 장벽인 황하의 얼어붙은 부분을 건너 중국 마을을 약탈하려고 시도했던 45년 12월에 투르크족을 처음 언급합니다. 이제 중국 북부는 서쪽의 서위와 동쪽의 북제로 나뉘었습니다. 네,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현지 중국 총독은 한 가지 속임수를 발견했습니다. 다가오는 터키군이 대군이 마을을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당황한 나머지 급히 후퇴한 것입니다. 당분간 터키의 위험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부민은 이 당황스러운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군사 문제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의 다음 주요 캠페인은 45년 ���로에스의 행동과 일치했습니다. 투르크 부족은 아나귀의 통치에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아시나는 이전처럼 중립을 지키는 대신 루란을 지원하며 개입했습니다. 알타이 산맥과 칸탱구리 사이 성가리아 전투에서 부민은 ���로에스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승리 후 그는 후퇴하지 않고 ���로에스 부족에 속한 25만 명의 터키인들을 모두 자신의 통제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부민은 루란의 지휘 아래 부하를 10배로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방금 통치권을 확보한 아나귀에게 선물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나귀의 딸인 공주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나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심지어 부민의 요구를 비난하며 그를 노예 대장장이라고 모욕했습니다. 노예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부민의 계층 구조에서 가장 낮은 계급을 가리킵니다. 아나귀는 자신이 부민의 후계자가 되거나 적어도 루란 궁정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 답을 알타이 산맥으로 가져온 전령은 처형당했습니다. 부민은 혼자서 아시나의 속국을 끝내고 루랑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시나 부족은 루란에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웃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부민은 투르크족의 ���로스 부족을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545년 부민은 황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의 형과 함께 왔습니다. 거란족은 서위 제국의 재산기자 섭정인 유문태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투르크 몽골, 즉 타브가흐 출신인 유문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민이 아나귀를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시리아가 앞으로의 분쟁에서 약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돕는다는 중국 속담에 따라 유비는 부민에게 경제적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 대가로 부민은 위나라의 딸을 요구했습니다. 유부는 이에 동의했고 이것이 아시아와 위나라 간의 공식적인 무역이 시작되고 공동의 적인 거란에 대항하는 동맹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민과 위나라 공주 장려는 10월 17일에 결혼했습니다. 위 제국의 공식 통치자였던 문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부민은 조의를 표하기 위해 알타이 지방에서 말 200피를 위나라로 보냈습니다. 부민의 아내 창글은 알타이에 정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란 군대가 갑자기 거란을 공격했습니다. 1월에 부민은 알타이 지역 근처의 작은 전투에서 이 군대를 물리쳤고 2월에는 회황에서 훨씬 더 큰 규모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6개 국경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패배는 너무 치명적이어서 루란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민과 루란이 수도에 가까워지자 아나귀는 갑자기 자살했습니다. 칸은 전투에서 전사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기도 전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마도 터키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루란, 가문도 분열되어 일부는 남쪽으로 도망쳐 위나라와 고나라 제국으로, 다른 일부는 북서쪽으로 빠르게 이주하여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터키군이 외투켄의 신성한 숲을 점령하자 부민은 자신을 유라시아 대초원의 통치자 카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아내 창글은 하툰 황후가 되었습니다. 터키인들은 루란 카가나테 대신 터키 카가나테라는 독자적인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나귀에 대한 부민의 승리는 내부 혁명 또는 전복이었습니다. 아시나가 국가를 장악하자 많은 부족이 즉시 그들의 통치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바이칼 호수의 투르크 키르기즈와 몽골 동쪽 끝에 히타이족 등 이전의 루란 제국의 일원이었던 다른 부족과 민족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승리를 자축하는 동안 부민카는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 어떤 선조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부민카는 자신의 민족인 터키인들에게 정치적 독립과 자유라는 선물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는 폭군도 억압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민은 전사이자 지도자, 구세주였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터키는 독립을 훨씬 늦게 얻거나 아예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탱그리의 선택을 받아 백성을 이끌게 된 만큼 그는 백성을 기쁘게 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투쟁이 투르크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란족의 남은 자들이 중국과 유럽으로 도망치는 동안 부민은 동생 이스테미에게 알타이 산맥 서쪽 땅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그를 얍구로 임명했습니다. 심각한 공격에서 살아남은 소년부터 인간 아이를 낳은 늑대 소녀까지 아시나의 역사는 신화적인 요소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결국 터키인들은 실제 사실을 창조했습니다. 유라시아의 다른 모든 투르크 부족을 통합하려는 야망을 품은 이 용감한 전사들은 역사상 최초의 대륙 횡단 대초원 제국이자 현재까지 가장 큰 투르크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탱그리가 선택한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약 150년 후 부민과 이스테미의 손자 빌게 카가니는 오르혼 비문의 아시나 가문의 업적을 새기고 매우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천상의 투르크인.